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좀 재밌게들 보셨어요? 오늘 저 오전에 아카데미에서 라임 말렉이 나무주연상 막 탔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저희 라임 말렉을 사랑하시는 1000만 이상의 관객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193만 아닌가요? 그래요? 저는 안 해볼래요.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재 PD님부터 감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훅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훅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훅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다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작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너무 오래전 영화라 저도 이걸 분명히 두세 번 봤던 것 같아요. 원작 더스틴 호프만 나왔던 거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전이야.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74년 영화더라고요. 원작이. 야, 정말 오래됐죠. 거의 50년 다시 이제.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한 게 원작은 저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만 이 작품을 만든 그 창작자들의 변을 들어보면 이 원작 영화를 리메이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원래 이게 되게 실화 책 이야기니까 그 원작 자체도 그 전에 있었던 실제 인물이 이 나중에 탈옥에 성공한 뒤에 가까스로 탈옥에 성공한 뒤에 쓴 이 자서전 뭐 경험담 회고록 이런 걸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에서 그 책을 바탕으로 책을 다시 팠다라고 하더만요. 그 말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원작 영화는 이 영화 뭐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원작 영화를 제작한 건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화를 있는 그 자체로 뭐 볼 수 있게 보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결국 주제가 그 두 글자 귀결이 되죠. 뭐 자유 또는 뭐 자유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자유라는 단어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교도소를 배경으로 자유 또는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영화들은 장르처럼 되게 많이 나오죠. 뭐 그걸 이제 액션으로 푸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라고 하기엔 참 나이가 한 30, 40대 이상 분들은 딱 떠오르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일 거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젊은 분들은 포지션 브레이크 정도? 근데 프리즌 브레이크. 뭐죠? 아니 근데 프리즌 브레이크 섹시하다. 섹시해. 뭔가 되게 무신 있을 것 같고 뭔가 섹시해. 장갑이 빡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장기고 어쨌든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생각이었어요. 여기 이 두 사람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뭐 사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의 영화들 대부분 다 그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찰리 허네임이 여기 찰리 허네임 좀 낯선 배우긴 한데 빠삐용이라고 부르는 빠삐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라미 말레 드가 이 두 주인공 드가는 또 어떻게 행동하고 둘의 관계는 어떻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사실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이제 주제를 뭐 녹여낸다고 봐야죠. 빠삐는 억울하죠. 하지만 드가는 좀 다르죠. 얘는 사실은 죄지어서 감옥 들어온 거예요. 국채라고 하면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그 돈 유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지폐 위조범하고 이제 같은 거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뭐 당연히 뭐 어느 나라에서는 저 경제 범죄로는 가장 악질의 범죄이고 아주 나쁜 범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불쌍하지만 억울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뭐 아내가 영화에 등장하지만 뭐 자기 변호사랑 뭐 자기 버리고 자기 변호사하고 결혼했고 이런 건 사실 지사정이고 지가 이제 지폐 유죄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드가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얘는 사실 탈출하면 안 돼. 얘는 거기서 살아야지. 저는 라이브를 산다 보잖아. 그래 산다 보는 거야. 저는 지금 굉장히 솔직히 담백하십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알고 도망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역시 프레드 머큐리 같다. 되게 맞는 길을 발견한 느낌이에요. 뭐죠?
지사적 모든 영화는 다 지사적이죠. 그렇죠. 지사적이지. 지사적이야. 그런데 이제 빠삐는 좀 다르죠. 자, 빠삐가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나 주로 이제 보석류 같은 거 절도한 걸 앞부분에만 잠깐 나오니까 자세히 범죄가 나오진 않지만 주로 좀 훔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정도로 받을 형은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 고형은 아니고 뭐 그래서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실형 한 몇 년 정도 뭐 한 몇 년 살았겠죠. 하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짓지 않은 죄를 이제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실화라서 아마 실제 인물도 그랬을 테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 쓰고 불쌍한 처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얘도 범죄적이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출발부터가 인간적이고 우리 현실 사회에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두가 흠결이 있는데 그 흠결이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이나 구속이든 뭐든 받게 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씨,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나? 제가 매일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좀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비난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네. 지사적이지 뭐. 지사적이 맞아요.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내사적이야. 지사적. 내사적이지 뭐. 어쨌든 이 빠삐와 드간의 입장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한 행동도 되게 다릅니다. 빠삐는 이제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도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GV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일상에서 보자면 빠삐 같은 캐릭터는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이 삶이 전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정도면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못마땅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빠삐는 제일 전자죠. 가장 강력한 어떤 움직이고 싶은 나가고 싶은 올라오고 싶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행복한 사람이나 즐거운 사람들은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태도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빠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억울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사실 느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생의 전부가 아닌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나를 갖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빠삐가 억울한 처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빠삐가 안 잡히고 계속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빠삐는 최소한 몇 년 안에 뭔가 다른 인물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드가는 정반대의 인물인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드가라는 인물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거기에 머무르고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영화에도 나오고 뭐 그런 이 두 가지 인물 외에 다른 조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싶은 부분들은 항상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거울처럼 내 자신을 보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 수많은 저 감옥에 또는 악마의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 하고 있나? 이런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감상을 전해드립니다. 김문용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PD님 해골물 좀 드세요 일단. 야 그래요. 마법이 다 행복해요. 내 사정이지 뭐. 그러니까. 아마 빠삐용이라는 작품은 여기 지금 계신 제 연배 또래 분들은 아마 주말의 명화나 토요일 명화 같은 TV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저 최중님 몇 번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오늘 이게 처음이세요? 원작도 안 보시고? 지사적이지 뭐.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궁금해가지고 우리 연배면은 다 그래도 저 주말의 명화 할 때 한 번씩들 보신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엔딩 씬이 아마 역사상 이렇게까지 뭐 유명한 엔딩 씬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엔딩 씬이고 테마 음악 그리고 그 어떤 그 처해 있던 그 의상과 상황 이런 게 저희 세대는 막 개그에도 패러디되고 뭐 5만 군데 사실은 패러디가 돼가지고 이 영화보다 저에게 뭐랄까 낯익은 그런 작품은 몇 작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고 여러분들 여름에 그 스트라이프 티 많이 입죠.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마다 그거 입고 다니면 빠삐용 다 그랬습니다. 그 빠삐용. 세상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는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돈키호테 읽어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 돈키호테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빠삐용도 사실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빠삐용은 너무 패러디도 많이 되고 이제 이용이 여러 컨텐츠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다들 빠삐용을 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그 빠삐용에 떨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면은 본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로 패러디가 많이 됐냐면 80년대에는 바퀴벌레 광고에도 그 빠삐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그냥 빠삐용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대명사였던,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다들 빠삐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빠삐용을 봤다는 기분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스틴 호프만이 빠삐용인 줄 알아요. 빠삐용이라면 이 돌아가는 안경 쓴 사람이야. 스티브 맥퀸이 빠삐용을 생각도 못한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다 보면.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그 바퀴벌레 먹는 장면이 이제 원작에 나오는데 거기서 빠삐용이 막 굶어 죽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로치 큐 뭐 이것 때문에 바퀴벌레가 다 죽은 거야. 바퀴벌레가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게 90년대 광고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이 나온 게 저는 73년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그 세월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광고 패러디로 쓰일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고 그 엔딩씬만큼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보신 작품이 아닐까.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접속 무비 월드를 통해서라도. 이제 어린 분들은 어디서 보통 보시냐면은 주말의 명화 타이틀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타이틀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3초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 분들이 주말 영화를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죠. 일찍 태어난 어린 분들. 23년 전에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어린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왜요? 많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여기 이제 이들이 갇힌 섬이 이제 기아나 교도소라는 곳인데 여기 갇혀 갇힌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 몰라. 나도 모르는데. 누가 제일 유명한데? 이름을 대도 모를 수도 있어. 신청원이요? 한때 미소니만 입어도 신청원 옷이라고. 그럼 신청원이었네? 여기 갇혔던 제일 유명한 수험자 누굽니까? 드로 시작한 사람. 드루킴. 빙고! 아시는 분인데. 상품 받아가세요. 상품이 있어? 상품 야 들어오시면 연락처 받아뒀다가 저 시네타운 S에서 그 주는 상품 하나 드려라. 야 국내에서 안 나보시 하나 드세요. 먹던 걸 주려. 추잡스럽네요. 여기 갇혔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드레피스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쇼생크 탈출이든 프리즌 브레이크가 됐든 아니면은 뭐 60년대 그 이 작품의 원작이 되는 빠삐용의 스티브 맥퀸이 주연을 했던 대탈출이 됐든 대탈주. 대탈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감옥이나 아니면 갇힌 곳에서의 어떤 탈출이라는 것은 결국 관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명분, 대의 명분 있죠. 대의 명분이 주어져야 이 작품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재 PD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원작자, 자기 자서전을 썼던 이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렇게 번화한 도심가에 있다가 저기 뭐 이렇게 살인사건 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로 몰려버려서 그 검사의 어떤 무리한 욕심. 우리나라 사실 뭐 천만 영화가 들었던 7번 방의 선물이나 뭐 등등등 수많은 영화에 등장했던 굉장히 그 클리셰 같은 모티브, 실적주의 때문에 억울하게 자기는 갇혔다고 그렇게 자서전에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 얼만큼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탈출을 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살다가 잠시 파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자서전도 내고 결국은 완전히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는 파리에서 살다가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인가에서 살다가 이제 결국 여생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그 어떤 자서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보다는 그 자서전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어쨌든 극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물론 뭐 금고토리한 게 나쁜 짓이긴 하죠. 그런데 더 나쁜 놈 조금 등쳐먹었다고 해서 그 나쁜 놈의 그 흉기에 걸려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무시무시한 그 살인죄에 갇혀서 여기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빠삐용이 갖고 있는 이 여기를 탈출해야겠다는 그 대의 명분이 살아 있어야 이 2시간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몰입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탈출을 하겠다는 그런 대의 명분들은 충분히 차곡차곡 다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빠삐용 역할을 맡았던 이 찰리 허넴이라는 배우가 보여준 그 연기가 막 굉장히 그 독방에 갇혔을 때 워낙에 근육이 좋았던 사람인데 근육이 이렇게 막 손실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운동 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손실되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약간 간지나는 오히려 울룩울룩한 것보다는 진짜 많이 빼긴 했을 것 같아요. 15kg 정도 뺐다고. 근데 그게 정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완벽한 어떤 그 마초의 모습, 드가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 거기 수많은 그 나쁜 놈들을 상대해서 이 연약한 드가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인한 어떤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뭐 2년, 5년 이렇게 저 독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손실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그런 대의 명분과 배우의 명연기가 어우러져서 아마 이 130분이라는 조금은 좀 긴 듯한 이 러닝 타임이 몰입감 있게 좀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작품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제 원작을 봤는데, 여기 혹시 원작 보신 분 계세요? 73년작? 최근에 보셨어요? 저는 이제 원작과 더불어서 이 작품을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이 엔딩씬인데요. 물론 다른 부분도 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엔딩씬 얘기를 좀 하자면은, 원작 엔딩씬에서 어떻게 끝나나요? 보셨던? 저 어제 엔딩까지 못 봐서. 잘못했는데 그 정도 잘못했어요. 얼굴 가릴 정도 잘못한 건 아니니까 얼굴을 드러내주세요. 여기 혹시 엔딩씬 보신 분 계세요? 원작의 엔딩씬? 이거 물어볼 거 뻔히 한데 이건 소리 들리겠지. 보긴 봤는데 네네네. 정말 아까 이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옛날에 봐서 네. 마지막 씬은 저기 빠삐용이 절벽을 타고 떼고 떠나가는 걸로 끝이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예. 코코넛을 얼기설기 엮은 그. 올려서 그냥 나가는 걸로 끝이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옛날에 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84년 보신 모양이네요. 한번 주말에 명한 시간을 봐서 아, 한 번 더 보고 싶은 에이 올림픽 끝나고 하얀 금메달 달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종합배에 터서 네네네. 끝이 나는 걸로. 네, 사실 제 기억도 그렇거든요. 저도 원작을 봤는데 제 기억도 마지막에 결국은 그 빠삐용을 떠나보내고 드가가 쓸쓸하게 이렇게 등을 돌려요. 그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도 뭐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하고 그 이제 코코넛 뗏목 위에 올라선 걸 보고서는 등을 돌리면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기를, 빠삐용은 그렇게 자유를 갈구하다가 결국은 그의 남은 생을 자유로움 속에서 보냈다라는 그런 나레이션인가 자막이 뜨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원작의 그 나레이션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탈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원래 목적대로, 빠삐용의 목적대로 남미의 어딘가에 닿아서 정말로 자유로움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생을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는 어쨌든지 그 뗏목, 그 코코넛 뗏목 위에서 단 10시간, 20시간을 살았더라도 그는 이제 결국은 자유롭게 살았다. 그렇게 만약에 조난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결국은 자기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를 위해서 떠났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리메이크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비행기 씬과 그 파리에 도착해서 도서 출판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씬을 삽입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제 그 비행기 씬에서 보이는 그 빠삐용의 모습이 굉장히 나름대로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한 듯한 모습, 기반을 잡은 듯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이렇게 될 줄은 그때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이제 아예 지어버렸는데, 저는 원작에서 그냥 좀 말하자면은 관객들에게 열려있는 결말로 끝냈던 그 결말이 조금 더 여운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작 소설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아마 엔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즐기는 방법, 감상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뭐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건 역시 원작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있겠죠. 원작하고 비교해서 보실 때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작은 블록버스터였다는 거예요. 원작이 이제 그 당시에 제작비가 뭐 한 1,500만 불, 1,400만 불 이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뭐 지금으로 치면 막 1억 불 넘어가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영화였고, 그 주연 배우였던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은 그 당시에 탑 배우였고, 감독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감독 경우에도 이제 혹성 탈출을 감독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한 영화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 새로운 빠삐용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사실 멀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 40년의 시간 동안 영화가 얼마나 발전을 했으면 40년 전의 블록버스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때깔이나 뭐 어떤 세트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죠. 훨씬 더 좋아요. 화면이 스펙타클해. 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원작하고 비교했을 때, 자꾸 원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작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점 하나는, 아니 거기 무슨 세제를 쓸지 몰라도 옷들이 왜 이렇게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작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너무 더럽고 너무 막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확함과 기괴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와, 저기서 살려면 탈출하고 싶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옷도 깔끔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 씻을 수도 있고 뭐 수염도 잘 깎고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실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빠삐용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범죄자예요. 뭐 이 빼박 텐트 완전 빠져나갈 게 없는 범죄자인데, 마치 이 사람이 뭔가 당연히 억울하게 들어서 빠져나가야 될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는. 근데 원작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얘가 금고털이었지라는 생각은 안 들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뭐 이 영화가 또 미술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런 거는 아까 이제 기괴한 이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작에 보면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쓴 안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빠삐용 안경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눈이 돌아갈 것, 탱글탱글 돌아가는, 그 당시에는 정말 빠삐용 안경이라고 말들을 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에 비해서는 그 여기에 이제 라미 말렉에 보면 너무 말끔하고 멀끔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지만, 저는 사실 원작보다는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해가 가. 그러니까 원작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원작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원주민이 사는 섬에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주민하고 수녀 시퀀스를 합쳐놨는데 원작에서는 그게 원래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주민이 사는 섬에 갔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식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 영화는 정확히 어떤 인과관계와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영화의 만듦새로 있어서는 훨씬 더
이 영화가 원작보다 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작이 훨씬 더 그랬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술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원작에서 굉장히 강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원주민 섬도 말했지만 원주민 섬에서도 당연히 거기는 여성들이 이제 상위 노출, 상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얘가 그 공간에 갔다라는 이상한 공간에 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뭔가 어떤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어떤 선주민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또 하나 또 기괴한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원작에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섬이 있어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섬에 가서 이제 얘가 뭐 배를 달라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 담배 피냐? 그러니까 뭐 가끔 핀다 씨가 피냐? 씨가 핀다 그랬더니 내가 피고 있는 거 펴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기괴하게 나와요. 특히나 원래 그 정도로 기괴하지 않은데 정말 기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피니까 이 나병 환자가 안심하고 얘한테 배를 주면서 심지어 돈도 주면서 야 우린 어차피 돈 필요 없어 도박할 때나 쓰지 가져가서 써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간의 교감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는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당시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그 환자들의 기괴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어떤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만듦새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목이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런 곳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에이 뭐 저러겠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것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아나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확히는 기아나 이제 프랑스령 기아나인데 이 땅의 특징이 어떤 이 영화의 그런 만듦새하고 관련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아나라는 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농작물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를 기르기 굉장히 부적합하고 척박한 땅이어서 근데 하필이면 광물 자원은 많아.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과부도에서 봤던 보크사이트 이제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라서 말하자면 사람을 보내서 돈 주고 살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죄수들을 보내서 거기 땅 파면 대박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한테 땅을 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프랑스는 굳이 저기에 가서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기아나라는 곳에 가서 기아나는 이제 정확히는 콜롬비아 옆이고 브라질의 위쪽에 있죠.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죄수들을 저렇게 땅 파게 했나라는 이제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악마의 섬 같은 곳에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사람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재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늘어나다 보면 그곳에 어떤 거주 형태가 생기고 그곳의 자원을 우리가 빼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렇게 광물 자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나라는 곳의 이제 배경 또 하나 기아나가 뭔 특징이 있냐면 그 세계에서 가장 로켓을 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 기아나에서 로켓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특징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런 강대국의 필요에 의해서 독립을 하지 못한 그래서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기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쁜 놈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쁜 놈이지. 금고털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놈입니까? 그러니까 금고털이 한 주제에 또 그걸 빼돌려서 지 여자친구 주고 지 배불리고 감옥 가야지 마땅한 놈인데 엉뚱한 죄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뭐 나중에 이제 실화 그 방코나 아니면 파필론을 읽어보면 그 검사를 찾기 위해 자기가 프랑스를 계속 방문하고 뭐 이러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해 죄를 받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저질렀는데 어떤 단죄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웹툰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저의 아무런 그러니까 요새 이제 19 게시판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악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악플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웹툰을 시작했더니 웹툰에 악플이 막 폭풍처럼 달려.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나는 아무 잘못 안 했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나까지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욕까지 달려요. 야, 스토리 작가 새끼가 저걸 알고도 했으면 나쁜 놈이고 몰랐으면 멍청한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달려. 쪽입니까? 멍청한 쪽으로 합시다. 그게 지금 궁금하네. 멍청한 쪽으로 합시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억울할 일이냐?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웹툰 안 했으면 되는 거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얘 한번 보내볼까 기하나로? 대인배인데 지금 말하는 걸로는 대인배야. 거기 사람 싫어 시끄럽다고. 거기서는 무슨 죄야 그게? 무슨 죄야 거기 죄수들은 같이 있는 거면 힘든데. 그리고 이게 사람이 감정이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신창원과 이 얘네 두 명, 찰리 언행과 라미 말렉 어느 쪽이 나쁜 놈일까 했을 때 저는 정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창원이 우리가 탈옥했을 때 저 새끼 잡아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막 탈옥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사물에 대해 이렇게 감정이입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판단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있고 저 카피 진짜 그 누구도 나를 가둘 수 없다. 졸라 갇혀 있었거든요. 좀 이상해. 저 카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 한 20년씩 갇혀 있었는데 그걸 가둘 수 없어. 그 정도면 충분히 갇혀 있었지. 누구도 가둘 수 있었죠. 그 정도로 제 감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뭐 의견을 나누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질문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과 잠깐 시간이 늦었으니까 짧게 한 3분 정도만 질문 한번 이성 받아보도록 PD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감정이입이긴 했는데 이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나 제일 감정이입을 했습니까? 갇혀 있던 사람하고 저 간수한테 감정이 단수. 이왕이면 간수를 해야지. 오케이 알겠어요. 자, 뭐 나누실 얘기가 뭐 사소한 것도 괜찮고요. 할 말 없으면 일찍 끝내줬습니다. 오늘 영화도 늦게 끝났고 저희 얘기도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4월에 네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빨리 끝나기 싫으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네. 야 정말 그 모자 낮추면 안 돼요? 티를 져주세요. 안 팔려도 이게 이것은 듣기로는 보헤미안 랩소디 나오기 전에 라미 말렉이 찍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이번에 라미 말렉이 되게 인상 깊었잖아요. 네. 근데 피디님들 이 영화를 보실 때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라미 말렉의 우리에게 각인됐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영화에 겹쳐지면서 좀 영향을 캐릭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셨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집중이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예를 들면 거기서 막 배 맞을 때 갑자기 에요 한수한테 그래서 갑자기 합창으로 거기 모든 제스를 에요 그래서 막 뮤지컬로 전환돼. 그리고 홀로 이렇게 다 갇혔을 때 혼자 노래하는 거 막 그런 게 프레드 머큐리처럼 참사를 바라보면서 Love of my life 이런 자꾸 그런 엉뚱한 상상들이 또 됐고 또 하나는 또 이건 다른 생각인데 만약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보헤미안 랩소디 터지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이 영화 제안이 들어왔으면 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화 뭐 내용이나 이런 걸 터치하고 이 드가 역을 했던 라미 말렉의 연기는 뭐 거의 완벽하잖아요. 저는 빠삐도 열연을 했지만 이 캐릭터를 더 잘 소화한 쪽은 저는 라미 말렉인 것 같아요. 캐릭터는 네네트 아닌가요? 어? 네네트 완벽했는데. 내에서 완벽하지. 완벽해. 저 사실 제일 감정이입했던 거는 그 원주민들 섬에 갔을 때 난 여기 살겠다.
떨어지는 것도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서 남겠다. 이제 PD님 참여하세요. 참여해야죠. 진정으로 그런 참여하시고 생각을 해봤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함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우리 라미 말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오늘 오스카 나무주연상까지 거머쥐는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여기 이제 가장 그 리메이크 영화를 봤을 때 말하자면은 불필요한 겹쳐짐 가장 오버랩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버랩이 뭐냐면 원작과 이제 오버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너무나 뛰어났고 그의 캐릭터가 너무나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과 오버랩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라미 말렉이라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어마어마한 그 주인공이 오히려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 아까 이승 PD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여기에서 드가의 역할이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표현하려는 게 이제 백면서생이고 백면서생들의 뭐 표현하기 가장 쉬운 캐릭터 설정이 뭡니까? 빼글빼글 도는 안경이에요. 근데 여기 뭐 군대 가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군대 안경 끼고 이제 군대 이제 훈련소 가게 되면은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하다가 보면은 안경 막 부러지고 막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안경을 또 여분으로 안 갖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원작의 더스틴 호프만처럼 야 진짜 장동건도 그렇게 하면 웃길 거야. 여기 이렇게 반창고로 안경 붙여가지고 억지로 이제 안경을 수리해가지고 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일부러 안경을 깨트리긴 하는데 안경 다리를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이렇게 감는다든지 이런 수작스러운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작품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어떤 영향으로 관객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묘한 거는 이제 원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스틴 호프만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목이 빠삐용의 그냥 뭐 시골 맥힌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훨씬 인상에 남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영화는 시작도 전부터 라미 말렉밖에 안 남아. 라미 말렉이 안 나왔어도 라미 말렉. 저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지점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빠삐용처럼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빠삐용처럼 독방이 2년씩 갖추고 죽도록 맞으면서 계속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인생이 전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걸 실천에 옮겨서 자기 이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자동적으로 다소 비겁하고 다소 유약한 이 라미 말렉 드가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가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내가 드가 아니고 드가가 나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게 인상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중간에 말씀하신 잘 들리네.